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으로 들어가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갑니다.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데요. 우리도 관세 인하가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연방관보에 공지한 문서입니다. 지난 7월 23일 일본과 맺은 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6일 0시부터 15%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져 25%인 한국산 차보다 유리해졌습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과의 관세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과정이니까요.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최종 결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최종 결과.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협상의 후속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사항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협의를 이어갈 뜻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하여튼 좀 약간 과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그런 부분 우리 기업의 이해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금을 주는 것보다 관세를 내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란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모든 의견을 다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미국에 온 여 본부장은 2박 3일간 머물며 대화 상대방들과 전방위 접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이 장기화하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의 세부 투자 계획을 두고 후속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협상이 길어진다고 해서 국익이 침해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기화 국익 훼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 어려울 듯하고요. 다양한 협상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시간까지도 협상 조건에 넣고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일본 모델, 즉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고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한 뒤에는 자신들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간에 쫓겨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가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일각의 조언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을 일괄 타결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미 대법원의 판결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안에선 끝까지 신중한 협상 태도를 유지하려는 복잡한 속내 또한 읽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한 방안을 두고 무게를 실어두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 요구대로 현금 직접 투자 비중 확대를 받아들일 경우 무제한 통화 스와프 제한도 협상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다만 미국이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나라와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전례가 없어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이 잘 됐다며 곧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틱톡 지분 매각 문제도 큰 틀에서 합의해 강제 매각 시한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에서 이틀 동안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고 곧 결론이 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We had a very good meeting with John. I was surprised. I didn't expect it to that extent. And I'm going to speak again with President Xi on Friday.
미국 협상단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중국과 각각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낮추기로 한 합의를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중 양국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매각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보유한 틱톡 지분을 미국 기업에 매각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고 앞으로 미국이 틱톡을 통제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framework is for it to switch to U.S.-controlled ownership. But again, I'm not going to get ahead of the leaders' call on Friday. 중국 정부는 미국과 틱톡을 포함한 경제, 무역에 대한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경제 문제의 정치화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关于 TikTok 问题，中方一贯反对将科技和经贸问题政治化、工具化、武器化，绝不会以牺牲原则立场、企业利益和国际公平正义为代价。 寻求达成任何协议. 미중 양국이 틱톡 처분 방안에 합의하면서 현지 시간 17일로 예정돼 있던 틱톡 강제 매각 시한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CNN 등 미 언론은 오라클이 틱톡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이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대법원장은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이를 둘러싼 해석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직격한 다음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출 권력인 국회의 여당이 임명직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다면 조 대법원장은 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감이라는 표현이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란 취지의 기사가 일부 보도됐고 강 대변인은 첫 브리핑 뒤 1시간여 만에 또 연단에 섰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에 대해서 표명을 한다면 임명 권력을 일단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란 얘기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시. 이후 잦아드는 듯했던 논란은 브리핑 속기록에서 공감이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재차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 기자단의 문제 제기 뒤 해당 표현은 다시 속기록에 담겨 공지됐지만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빠뜨리거나 왜곡하려는 의사는 없었단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일부러 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임명 권력은 입법부의 논의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쪽이지만 자칫 대통령실까지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거로 비치는 건 부담이 큰 만큼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사법부를 향한 여권의 압박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못 박으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권 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시도이자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장 사퇴론에 불을 지핀 이튿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라며 조희대는 사퇴하라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법원이 정치를 한 거라면서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곤 입법 사항이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재판부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라거나 해방 이후 친일 청산과 이번 국민반역 청산은 그 무게가 다르지 않단 말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등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의 설치도 시급하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건 삼권 분립을 뿌리채 흔드는 위험 신호라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공범들의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장을 사퇴시켜서라도 결과를 뒤집고 싶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표현했다면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다. 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문을 직접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날선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괘씸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계엄 같은 것이 아니라 계엄보다 더합니다. 사법부 수장의 거취 문제가 이례적으로 전국 최대 뇌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판결만 인정하는 극단적 정치 지형이 불러온 비극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렇게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법원은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당혹감 속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권의 잇따른 사퇴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법원은 공식 입장은 물론 언급도 자제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법원 내부는 강대강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불안과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개인적 문제가 아닌 재판 진행을 문제로 사법부 수장의 사퇴가 언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공개 사퇴를 압박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사퇴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퇴로는 조 대법원장이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에 재판 독립보장을 강조한 가운데 제기됐습니다. 전담재판부 논란 속 내란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이번에도 결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재판을 우선 병합해 주 4회씩 공판을 진행하자고 했고 변호인은 신속한 재판 진행에 앞서 계엄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 여야는 정치 분야를 주제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계엄을 고리로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야당은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는 게 누구냐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의 화두,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이 같은지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자고 주장하자 인명피해도 없었죠. 짧은 시간이었죠.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민주당은 노상원 수첩 속 살생 계획을 상기시키며 계엄의 심각성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인석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문당하고 아마 구천을 헤매고 있을 겁니다. 마치 노상원 수첩을 두둔한 것처럼 발언한 송원석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도 다시 촉구했는데 아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에 대체 가능한 수단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진정한 내란 정권은 이재명 정부라고 맞받았습니다. 협치가 아닌 협박, 정치 복원이 아닌 정치 보복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입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영상이 공개된 걸 두고 부관 참시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영상이 유출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에는 외교와 통일안보 분야 관련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조지아주 구금 사태나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정청래 대표가 이런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데 당내에서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져 있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심에 대해서 무죄 파기환송 취지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대법이 이제 전원합의체를 이제 소집하고 이것이 과연 절차에 맞았는가,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단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모습 자체가 사법부가 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었었거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특혜를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공개 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통로, 출입 통로 같은 부분을 이제 비공개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법원 내 촬영을 불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혜 논란이 좀 일었었던 바가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직위원 재판부가 함으로써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몇십 년 동안 유지해왔던 업무적인 관행을 깨고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판단하는 이 판단의 근거가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이 일었고, 네. 그 뒤에도 내란 재판 자체가 지연되고 어떤 빠르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재판 자체의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일게 되면서 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방임 역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있었던 어떤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제 회의를 열어서 냈던 입장이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자성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는 모양새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 그 외에도 사법부 자성의 목소리, 성찰의 목소리, 이런 요구들이 한데 빗발치는 모양새입니다. 네,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하는 정도는 아니라고는 합니다만은 탄핵 사유까지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반민주주의고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파기환송 때문에 그런 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정치보복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사법부까지도 내가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을 테고 그걸 충분히 나는 법을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보통 독재 국가에서 하는 발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그 내란 재판에 대한 그 절차가 더디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또 민주당에서 하고 계시는데 네. 이게 계엄과 계엄이 이제 해지되는 거는 불과 몇 시간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까지 가는 그 모든 사안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지금 정리가 되는 것도 매우 힘들고요. 네. 그 복잡성을 다 그 들여다보고 꼼꼼히 살피기 위해서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란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와중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내란 재판, 지금 내란에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보면 사실은 내란에 가담했거나 거기에서 주요 인물로 지적된 사람들을 다 소환되거나 지금 그 구속돼 있거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핑계 삼아 대법원장을 지금 탄핵하겠다는 그 발상을 하는 것 자체 뿐만 아니고, 또 나중에 저희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란 재판부를 또 신설하겠다는 이런 얘기, 전방위로 민주당이 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 뿐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어제는 실수라고는 얘기했지만 대법원장에 대해서 공감한다, 탄핵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 스스로가 본인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을 좀 짚어보면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언급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후에 다시 브리핑을 열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이제 정정을 했어요. 기자들에 대해서 이게 오독이고 오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 사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읽혔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퇴 요구라든지 아니면 사법부가 자성하고 성찰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이 선출된 권력이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국민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스스로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에 공감한다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퇴를 해라 마라의 차원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이제 입법부라든지 국회 차원에서 이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국민들의 뜻이라면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쓴 표현이 임명된 권력과 선출된 권력을 구분해서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라든지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임명된 권력이기 때문에 임명된 권력들은 이 선출된 권력들이 이야기하는 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대통령께서 최근에 말씀하셨던 어떤 선출된 권력이 갖는 그 권한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대통령의 메시지와 저는 일맥상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선출 권력이 우선이라는 부분은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도 우리가 허락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선출된 권력이 잘못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시민이 당연히 있지만 그것이 총과 칼 앞에서 힘을 못 발휘할 때는 사법부가 나서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헌재가 했던 역할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국민이 받아들였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민주당이 현재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한다. 선출 권력이 최우선이다. 이것이 모든 것 위에서 군림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독재 권력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강유정 대변인은 이 상권 분립이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죠? 원칙적 공감한다. 대법원장 뭐 탄핵 비슷한 이 얘기에 대해 원칙적 공감한다고 얘기했는데 만약 그게 실수라면요. 이분은 사퇴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런 민주주의 훼손적 발언을 하고 이건 나 실수야라고 그냥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까?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여러 가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인데 몇 개 실수를 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 대통령실에서 대변인할 자격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공감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가 됐다가 기자단이 항의하자 다시 이제 포함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다 보고 있는 거죠? 기자들한테 이것이 오독과 오보, 그러니까 위법성을 떠나서요. 기자들한테 이거는 당신네 잘못 읽고 잘못 들었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또다시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자들 위에도 군림하겠다는 거죠. 언론을 무시하는 행태가 저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그리고 그 뉘앙스를 다 알아듣는데 바보들도 아니고요. 어떻게 바보 취급을 저렇게 합니까? 속기록 삭제됐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복귀가 된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종의 좀 해프닝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이 이제 본인의 발언의 취지와 별개로 조금 확대 해석이 되고 기사가 이제 재생산되는 과정들이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논란의 여지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뭐 중간에 여러 과정들은 있었지만 발언이 삭제된 건 아니고 그대로 남겨뒀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적인 이 과정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통령실이 뭐 지금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또 그것의 안대로 그리고 과정이나 그 지금 민주당 특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숙성된 뒤에야 사실 정부의 입장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 가운데에서 대통령의 뜻이 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실 대변인의 말의 취지도 발언의 취지 역시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사퇴 요구를 했다라기보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 대해서 모든 이 임명직 권력자들은 좀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해프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국회나 이런 여러 군데서 공식적인 행사에서 속기록에 대해서 중요성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하나 거짓말 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중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할수록 저한테 불리할 수 있지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입틀막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잘못했을 때 그거 우리가 냅뒀다가 저 상황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 각성해야 되고요. 대통령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건 나중에 가서 어떤 큰 거짓말로 번질지 모릅니다. 민주당은 지금 내란 재판부 추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민석 총리도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정부도 동의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뭐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지금 네. 총리가 이제 밝히고 계신 입장이 뭐 물러나야 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이 어떤 점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 자체에 좀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워낙에 중차대한 국가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현재의 재판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이라든지 재판부 신뢰가 좀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좀 필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 처음에 얘기 나왔던 대로 뭐 내란 특별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것은 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조직법을 이제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뭐 그 안에 들어갈 판사를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새로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아마 이제 현직 판사들 중에서 지금 판사들 중에서 이제 추천을 여러 주체에서 받아서 구성을 하는 것일 것이고, 지금 판사들이 임명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헌의 소지라든지 위헌의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없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와는 별개로 전현희 의원은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도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 재판부가 한 100개는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원하는 거 다 하겠다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뭐든지 만들어내서 자기네가 원하는 저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는 걸로 보여져요.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떼 좀 그만 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말이 생떼지 이렇게 위헌적인 요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권 분립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을 안 한 국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위험한 발상들이고,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앞장서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글쎄요, 이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겠고, 내란 재판부도 보십시오.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진행 중입니다.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 소환되고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재판부에 가면은 큰 죄를 지었다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이라도 자기네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재판부를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글쎄요, 망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지난 2019년에 벌어진 일이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송원석 원내대표, 황교안 전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폭탄 맞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저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기 내오신 분들은 다 현역들이죠. 황교안 전 대표 빼놓고. 네. 그다음에 현역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대표라든지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원내대표도 맡고 있고 한데 지금 6년 만에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뭐 구형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형 자체만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었냐라는 얘기가 되는데, 한 가지 예로만 들면 민주당도 같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지금 계세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구형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되긴 했지만 야당이었고 당시 야당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뭐 최후의 수단, 그것마저도 비난받아 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회법을 들이대면서 지금 재판에 넘겨져서 6년 만에 구형이 나오긴 했는데, 네. 어찌됐든 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으려면은
민주당 관련자들도 빨리 구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글쎄요, 뭐 그건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성실하게 이제 수사에 임해 왔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그래서 저는 뭐 결과는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자면 결국 당시에 이제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었으니까요. 의원들이 뭐 최입의 의원을 이제 감금하는 일도 있었고요. 네. 의안가 문을 걸어 잠그는 일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 자체는 동물국회 만들지 말자고 만들었던 제도였는데 네. 그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말 폭력들이 일어나고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동물국회가 다시 재현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당사자들은 좀 반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입장을 보니까. 네. 근데 그럴 때가 아니지 않나. 오히려 지금은 반성의 목소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폭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본인에게 전화해서 공소 이제 취소해달라고,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 뭐 일종의 청탁성 전화였다라는 점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뭔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에 이 구형 결과도 그렇고 사실은 뭐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이 한동훈 전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뭐 본인의 공소 취하를 부탁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과연 피감기관으로 이제 법원이라든지 검찰이 있는 법사위의 간사를 맡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네.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일종의 자격론 논란도 일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은 나 의원에 대한 그 법사위 간사직 추천도 국민의힘이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일까요? 뭐 민주당에서 워낙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뭐 요번에 구형 그 재판 결과 나온 거 아니죠. 구형이 때문에라도 저는 뭐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이 그럼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의원들도 그렇지만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혹여라도 그 정치적으로 위축이 되지 않을까 우려는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경원 대표가 해왔던 뭐 언행들이나 행동들, 정치적 활동을 보면은 뭐 이거에 기죽어서 정치 활동을 안 할 분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저는 진짜 아까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앞서 우리가 말했던 여러 가지 민주주의 훼손과 상권 분립에 대해서 모든 걸 독재 국가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민주당과 청와대 대통령실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 만에 하나 이거 그 공소 취하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2시에 이제 권성동 의원의 구속 심사가 열리는데 현역 의원에 대한 첫 영장 실질 심사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도주의 우려는 없다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이제 뭐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는 쪽이나 네. 아니면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뭐 수사가 약간 일종의 정치 탄압이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문제는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보좌진을 통해서 이 통일교 고위 관계자에게 접촉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를 받고 나왔을 때 이제 수사 내용을 좀 알려고 연락을 했던, 심지어 그러다가 택배 기사한테 잘못 전화하는 해프닝까지 있었을 정도로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들, 그렇게 볼 법한 정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첫 번째로 좀 저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보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 이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 명의 차명폰이 나왔는데 그 차명폰에 보면 이 건진법사와도 연락한 기록과 이 통일교 고위 관계자와도 연락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뭐 혹은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이런 정황들, 이 수사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좌진을 통해 연락했던 것이라든지 차명폰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증거인멸과 혹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어떤 일종의 회유, 말맞추기 시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현역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할 근거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당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요동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짝 촌재를 만난 것도 인정을 했고 사람들 뭐 식당에서 만난 것도 인정을 했고
관계가 없었다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근데 돈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 권성동 의원이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는 돈을 안 받은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그리고 네. 좀 꽤 당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만에 하나 나중에 가서 진짜 돈을 받았다라는 게 드러난다면 네. 그때 가서는 그 뭐 어떤 비판도 감수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오늘까지 권성동 의원은 최소한 보여줬던 모습은 본인은 거기에서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믿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좀 짚어보죠. 며칠 전에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게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올린 이낙연 전 총리를 지적을 했다가 어제 추미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날선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사실은 같이 이제 국정을 운영했던 이제 총리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방문을 네. 막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이제 성정이시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만남 자체는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저 사진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저 만남 자체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당을 나온 문제가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이 새로운 뭐 미래당 민주당인가요? 그럼 새미래가 당시에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 연대를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진영을 넘어서 어떤 정치적인 이견을 넘어서서 내란 세력과 지금 손을 잡겠다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일었던 만큼 네. 저는 그 중심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만남은 충분히 논란이 될 법했는데 어떤 사진의 촬영이라든지 공개 SNS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과연 상호 간에 합의가 있었느냐. 네. 단순한 어떤 인사 차원을 넘어서서 합의가 있었던 부분인지가 좀 이 논란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뭐 정치적인 대화는 없었다. 추석 인사차 온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런 인사 온 것까지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씁쓸한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호들갑을 떠는 거죠. 지금 대통령 그만둔 지 5년 됐나요? 그분하고 그 이낙연 전 총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제 정치권에서 떠난 지 꽤 됐는데 이 두 분이 만나서 내외가 만나서 차 한잔하고 밥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담소 나누는 거 사진 올렸다고 저렇게 법사위원장이 된 사람이 거기다 대고 SNS 비판까지 하고 하는 게 쫌생이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쫌생이라는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당내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당황하고 또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 만큼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결국에 이게 어떤 노선을 다르게 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지난 대선에서 보였던 어떤 행보들 때문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분명히 가볍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맞고 정치인들은 뭐 정책적인 얘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양상 자체가 과열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쫌생이란 단어라기보다는 쫌생이들이나 할 법한 행동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용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발부 여부에 따라 3특검의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향배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소속 5선 국회의원.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에서 권 의원에 붙인 수식어입니다. 특검은 이런 권 의원이 2022년 1월 통일교로부터 교단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캄보디아 사업 관련 차관이 승인되는 등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다며 정치 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한 거라고 지적합니다.
수사 정보를 흘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서관을 통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몰래 접촉하는가 하면 헌법 정신을 무시해 중형도 예상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특검이 허위 진술만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팽팽히 맞서는 양측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 영장심사에서 첫 법원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발부 여부에 따라 한학자 총재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으로 뻗어나가는 통일교 사건 규명은 물론 특검마다 붙잡고 있는 야권 정치인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추경호 의원을, 최상병 특검은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임종득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려놨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이기훈 부회장을 오늘 구속 이후 처음으로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를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IMS 모빌리티에 투자를 유치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를 재소환합니다. 특검은 모레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오아시스 에퀴티 파트너스 민모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오아시스 에퀴티 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 원의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특검이 강제 구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자진 출석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이나 18일 중에 나가겠다는 한학자 총재 측 입장이 수사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의지를 다시 밝힌 셈입니다. 한 총재가 자진 출석했을 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고 소환 날짜 직전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수사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압박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학자 총재 측은 수사를 피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한학자 총재가 부정매기 재발에 특검에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고 또 2, 3일 내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입장에선 한 총재 측에 꾸려진 호화 변호인단 역시 부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물론 발부 여부까지 통일교를 향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며 구조 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동료들은 사건 경위에 대한 조직적인 함구 지시가 있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양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재석 경사와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팀원 4명이 연결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경사 출동 당시 이들은 휴식 시간이었는데 근무에 복귀한 뒤에도 팀장이 이 경사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 전파가 안 됐단 건데 심지어 이 경사의 위험을 알게 된 것도 해경 지휘 라인이 아닌 드론을 운용하는 외부 업체를 통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관이 위험해 보인다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사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제야 팀장에게 물어봤지만 위험하지 않아서 혼자 보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경사가 수영을 하고 있다는 드론 업체 보고에도 구조 지시조차 즉각 내려오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 당시 드론 영상을 보면 이 경사는 구조했던 70대 남성을 만난 뒤 최소 30분가량 생존했지만 상황실 보고와 구조 헬기 출발은 이 경사가 드론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자차로 구조 장비를 챙겨서 지금 이동해야 될 것 같다. 그러던 도중에도 팀장은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이 경사가 숨진 뒤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반복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유족이나 언론, 지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여러 번 내려왔다는 겁니다. 유가족분들을 뵈면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일단 재석이 영혼 만들어주고. 유족들 역시 이 경사에게 흠집이 날 수 있다며 언론 접촉을 피해달라는 해경 측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석이 영웅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이와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다며 진상조사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진실 은폐 논란 속에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 근무지 파출소장이 고인의 동료에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며 통화를 한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만입니다. 입장문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 관련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사건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유가족과 동료 억울함이 없도록 외부기관의 검정조사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습니다.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동료 경찰들로부터 나온 부분을 짚으며 진상을 해경이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맡겨 엄정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양경찰 수장의 사의 표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3일 이 경사가 생전에 근무했던 인천해경 영흥파출소 소장과 팀원 사이 통화 내용, 말조심을 종용하는 발언이 잇따릅니다. 똘똘 뭉쳐야 한다거나 눈물만 흘리라는 등 내부 단속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2주간의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고 대처와 후속 대응, 진실 은폐 논란 등에 대한 투명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고 주장해온 보수단체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등 8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 주장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집회 장소를 선점해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시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강릉 등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이번 비로 30도 안팎의 늦더위는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은 강한 소나기와 비에 대비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후 밤부터는 중서부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나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선선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한낮에는 늦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 33도, 부산 31도, 서울 28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인천 백령도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매우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후 밤부터 내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최고 60에서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강릉에는 10에서 40mm 안팎의 단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쪽 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더위는 점차 물러나겠고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22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가을비와 함께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부쩍 서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하면서 이 상승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사입니다.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까지 코스피가 종가 기준 4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데, 자, 코스피 3,400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보면 한국의 증시가 그동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극복을 하면서 재평가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정책 불확실성을 갖다가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주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초 대비 코스피 상승률이 무려 42%가 되면서요. 1월 2일만 하더라도 2,398.94에 불과했는데 어제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렇게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라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이 정부의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한 그 노력을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한 한국의 그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좋게 보는 이 두 가지 이유로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코스피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9시를 잠시 후에 이제 장이 열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이 상승세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참 증시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지금 뭐 외국계 투자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미 3,400선이기 때문에 중기, 단기 정도로 봤을 때는 4,000선까지는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예측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최대 변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대한 그 투자 3,500억 불 투자 방식에 대해서 정부와 미국 간에 큰 이견이 있는 관계로 관세, 자동차 부분의 관세가 언제 15%로 인하될지 그리고 뭐 미국은 심지어 상호 관세도 다시 25%로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세 협상에서의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코스피 그 주가 부양의 최대 그 위험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요. 현재처럼 그 주가 부양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극복이 되면서 4,000선까지는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요소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의 상승세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끌고 있는데 상반기 때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매수세를 줄이거나 혹은 순매도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증시가 횡보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달에만 국내 주식을 5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이 흐름은 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 관세 불확실성만 갑자기 뭐 크게 커지지 않는다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가 이번 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이 몰려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이 AI 산업으로 발전으로 인해서 그 HBM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DDR 메모리 반도체 범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지금 공급 가행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도 매수세가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거에 이어서 연이어서 주가 부양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서 이것은 관세 불확실성만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팔자세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동안 내내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지수가 역행할 때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이제 인버스 ETF 상품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코스피에 투자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상승한 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정부의 그 정책 방향에 대한 일관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관망세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성 투자 자금이나 투자 예탁금이 70조 원대로 크게 올라간 것은 앞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후속적으로 예측이 되는 일련의 정책들이 확실해진 다음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관망세가 조금 더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정책 기대감 말씀도 해주셨는데 앞서서 일단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예. 또 하나 관심사가 내년에 세제 개편안에 35%로 현재 책정이 돼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과연 이걸 어느 정도로 할지 뭐 시장에서는 25%를 기대하는 눈치인 것 같던데 이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연이어서 지금 시장의 기대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정부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것이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그 현상 때문에 빚을 져가지고 집을 사고자 하는 것을 촉발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대신 가상자산이라든지 주식시장을 부양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자금이 주식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으로 옮겨가서 부동산 가격 상승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 정부의 정책 철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일련의 정책들은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 대책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제 배당 소득세율 인하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감하니까요. 상당히 35%는 시장의 기대를 초과하는 너무나 높은 세율이라고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시장의 기대치인 25%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돼서 배당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주 쪽으로 장기 투자 자금들이 몰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해서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집어넣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우려할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갖다가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한다, 6개월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한다라는 지금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 주식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주가가 부양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게 될 가능성은 또 주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이끈 업종은 어디인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올해를 통틀어서 봤을 때는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것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아무래도 얘기 빼놓을 수 없겠죠. 예,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가장 놀라운 점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뭐 역대에서 최저로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는 SK 하이닉스가 HBM 고부가 가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라고 하는 HBM에서 그 기술적 우위를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라는 큰 손 고객을 갖다가 잡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미래 시장 가치를 갖다가 투자자들이 높게 보고 있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HBM 쪽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요, 엔비디아와를 고객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뭐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DDR 그 D램 쪽에서도 공급 과잉 우려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 같은 경우도 좀 미래 전망은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K컬처에 대한 관심사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푸드도 있을 거고 엔터 쪽도 있을 거고 뭐 콘텐츠도 있을 거고요. 이쪽 관련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K컬처도 최근에 이제 코리아 데몬 K-팝 데몬 헌터스의 그 뭐 히트 메가 히트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뭐 전망은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원전이나 조선 이런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으로 여겨졌던 존스법 같은 그 법안을 우회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미국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무역장벽, 그 법안을 존스법 같은 것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조선업의 주가가 부양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마스가 프로젝트 자체도 좌초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하나의 관건이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탈탄소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장기적으로 이제 SMR 관련된 기업들,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상당히 저비용으로서 각광을 받는 에너지원이라서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밝지만요. 단기적으로는 여러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두 부분도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컬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워낙 지금 한국의 문화에 대한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이것은 뭐 장기적으로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코스피가 이제 뭐 계속 오르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 협상 부분이 하나의 걸림돌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변수 뭐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변수는 관세 협상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미중 무역 협상. 이것도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간밤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SNS를 통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조만간 타결이 될 것이고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암시를 주면서 그것이 미국 증시 호재로 작용을 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미중 무역 협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경제에서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양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을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중 무역 갈등이 확산이 되게 되면 우리는 대중 수출도 미국에 의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대미 수출 역시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수출 주도 성장을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이 큰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타결이 되느냐가 큰 영향을 줄 것이고요. 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금리 인하 속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일단은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에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은 변수가 되기는 어려운데 지금 당장 큰 변수는 한미 관세 협상, 그다음에 미중 관세 협상 이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앞서서 미국에서 나온 뭐 고용 지표나 경제 지표들 보면서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는
한국 시장에는 미치지 않습니까, 영향? 예, 아직까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이번에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뭐 이제 경기 침체를 수반한 물가 상승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경제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는 한미 관세 협상이 과연 언제쯤 타결이 돼서 우리 자동차 산업에 줄 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반도체 품목 관세에 줄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을까? 이것이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코스피가 이렇게 랠리를 펼치기 전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코스닥 종목들을 위주로 거래를 하거나 혹은 미국 주식으로 향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코스피의 상승을 좀 배 아프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코스닥의 상승이 좀 따라올 수 있을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더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더 위험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작은 규모의 주식이나 위험성이 큰 주식까지 그렇게 따라간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요. 코스닥의 대표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서요. 코스닥의 대표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상승세를 따라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시장 얘기를 좀 해봤고요. 관세 이야기를 좀 추가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본의 대미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집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25%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면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고 우리의 대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우려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자동차 관세가 한국은 25%로 유지가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5%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경쟁사인 도요타 같은 경우 대표적인 차종이 코롤라하고 현대 아반떼인데요. 지금 미국의 판매가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대 아반떼는 27,656달러, 그다음에 도요타 코롤라 같은 경우는 25,674달러로 코롤라가 더 싸지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경쟁 차종의 가격이 역전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현대차가 미국의 수출 물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단순한 계산에 따르면 국내 언론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달 현대차가 약 5천억 원 가까이 추가적으로 관세 부담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현대차의 손실이 계속 누적이 되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현대자동차가 모든 생산 설비를 국내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럼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계속 지속되게 방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적으로 완결이 돼야 우리의 자동차 관세도 15%가 적용이 되게 될 텐데 통상본부장은 조기 해소 노력을 다짐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협상 기간이 국익과 꼭 연결되진 않는다.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도 들렸는데 우리가 버틸 힘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 뭔가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협상하는 자세를 불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이 우리나라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러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발표하지 않는 반도체 품목 관세, 이것을 어떻게 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요.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도로 25%로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무작정 버틴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이 지금 협상에서 이것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내년 11월 중간 선거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도 급하게 협상 타결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일본과 협상을 타결을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과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럽연합과도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고 해서 내년 중간 선거에 선거 운동에 활용을 할 여러 가지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버틸 수 있는 과연 협상력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의 요구는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의 투자 펀드에 대해서 수익을 90%까지 갖겠다는 이른바 백지수표 요구를 꺾지 않고 있는 건데 우리 이제 아무래도 일본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과 비교가 또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논의가 얼마나 더 장기화될지 많은 분들 걱정하고 또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예, 저도 상당히 걱정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협상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정부도 이 3,500억 달러, 미국의 요구사항은 3,500억 달러를 일시금으로, 현금으로 특수목적 법인에 우리가 입금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곳에 투자를 하고 투자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이익을 갖다가 한국이 9, 미국이 1, 그래서 9대 1로 배분을 하다가 투자 원금이 다 회수가 되면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외환 시장에서 일시에 조달을 하는 것은 현재 어렵습니다. 상당히. 왜냐하면 우리 외환 보유고의 80%가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투자 방식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투자 금액을 갖다가 뭐 순차적으로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투자 금액 자체가 너무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과도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카드를 양보하는 안이 있더라도 3,500억 달러에서 투자 금액을 좀 낮추는 게 뭐 2,500억 달러나 3,00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협상을 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다른 카드를 좀 제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한국거래소의 우리 시장 출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걸론 0.3% 정도 상승하면서 3,41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0.25% 정도 상승하면서 854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을 통해서는 3,421선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잠시 보였는데 자, 어제 기록했던 3,020선을 넘어간다면 오늘 장중 최고가 경신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종가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일단 우리 교수님. 3,420선 전후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 출발인데 오늘도 분위기 계속 유지가 될까요? 예, 지금 봐서는 오늘도 당분간은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해서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분위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사실 코스피가 역대 최장 기간이 13거래일 정도 연속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종가가 만약에 상승 마감이 된다 그러면 11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관세 협상 관련해서 좀 특별히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사실 당분간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세부 종목으로 보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승 탄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0.5%, 0.7%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 관세와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관세 얘기도 방금 나눴는데 현대차도 0.4% 정도 일단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혹시 이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일종의 보합세인데요. 그것은 지금 관세, 일본의 자동차 관세 인하가 미리 주가에 선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관건은 이제 이 한국의 자동차 관세가 25%로 유지되는 거, 일본과 한국 간의 관세 역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현대차의 주가를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반면 환율 같은 경우는 1,380원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390원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역시나 뭐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의 약세가 좀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건가요?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달러 약세를 지금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원달러 환율이 낮아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원달러 환율의 그 하락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과연 종가까지도 우리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당 일각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낼 걸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까지 몰아세웠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야당 시절 31차례나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 대응 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 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입니다. 특검이 모자라서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의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 이 말은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며, 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뭐가 위헌이냐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서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서 헌법 질서 자체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입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 구성을 통째로 바꾸며 권력에 순응하는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 역시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의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 수호 정당으로서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재정정책에 대해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명백한 위법이자 국민 기만이라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가 정리가 되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파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